어, 여러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투자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법률 전문가가 되려면 로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투자 전문가가 되려고 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거죠. 나머지 과목들은 투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도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봐요. 갭 투자가 뭔지. 모를 텐데 아무도. 자, 투자론입니다.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지가 뭐죠? 수지. 수입과 지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격자입니다.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한테 당연히 동의를 구했습니다. 본인은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투자자가 중개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건물 사고 싶은데 구매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내년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찾아와서 지금 살까요?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실랍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할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떠날 거 아닙니까? 설령 내 마음속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단 적기라고 해야 그와 대화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투자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투자 분석해 달라고. 그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안 하던 계산 문제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자에게 뭘 물어봐야 되느냐? 그럼 당신은 이 건물을 사면 몇 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세요. 임대 수익. 그러면 10년간 할 거라면 10년 후에는 처분한다는 거죠. 예. 그럼 10년 후에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흔히 양토 차익. 예,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자본이득. 소득이득, 자본이득. 뭐라고 정의하실 겁니까? 소득이득이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자본이득은요?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 투자 분석을 해달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투자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안 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구경만 시켜드립니다. 여기서 10문제 나옵니다. 이 자체에서 10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파생되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요. 다른 파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자, 오늘 우리는 첫째 라인만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용어 좀 기억하시고 정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은 그것만 한번 봅시다. 정의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주식을 떠올리세요. 주식은 소득이득이 있다 없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걸 뭐라 그러죠? 배당금. 주식은 자본이득이 있다 없다? 시세 차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는 주식은 수익성이 좋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예금 갑니다. 예금은 소득이득이 있다 없다? 있다. 뭐죠? 이자. 예금은 자본이득이 있다 없다? 만기가 1억이면 1억이지 이것을 1억 천에 팔아먹을 수가 있냐고요? 안 되죠. 그럼 예금은 자본이득이 없죠. 그래서 예금은 수익성이 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든 그게 주식이든 아니면 금이든 곡물이든 펀드든 무엇이든 투자를 할 때는 꼭 고려하는 게 이겁니다. 아, 그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생기고 팔아도 수익이 생기는 건지. 오케이, 다 생기더라? 그럼 투자성이 좋은 거예요. 수익성이 높다는 뜻이니까. 투자론에서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저 말은 가능 총소득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쉽게 이해하겠죠. 아, 그러면 그냥 총수익이라고 말을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시험은? 그래야 틀리죠.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요.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순수 우리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미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때로는 미국에서 일본 거쳤다가 넘어온 것들이고 하는 것처럼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가능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이 뭐죠? 감정? 감정. 응? 지금 감정이 있나요? 그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감정은 뭘까요?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 그럼 평가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가격으로 표시한 거. 그걸 감정평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감정평가를 가끔 TV에서 접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프로 이름 뭐죠? 자기가 진품명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의뢰인들이 가지고 노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뭐 하던가요? 그죠?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던가요? 요거 어느 시대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이용돼? 그게 감정.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입니다. 그런 평가. 어딜까요? 강남에 살면서도 모르면 이거 참, 응? 아주 가까이 있는데 우리하고는. 아니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최대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거나 걸렸다거나 골치 아픈 문제가 제가 직접 찍어야 되니까요. 직접 찍으러 다니면 일단 부동산은 제일 좋은 게 제가 사는 집을 찍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가치와 가격의 문제예요. 가치와 가격의 문제요. 자, 얘는 누가 결정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그럼 가치는 뭐가 결정할까요? 감정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가치, 형성, 요인. 용어 하나 기억 한번 해볼까요? 가치, 형성, 요인. 근데 가격은 얘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주거용은 쾌적성이 좋은데 그럼 강원도 산골에 있는 주택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좋으나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싸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실 때 직장과의 거리 고려하십니까? 오케이. 고려하십니까? 뭔가요? 조품화가. 오케이. 어떻게 아가씨가 더, 우리 막둥이가 어떻게 더 잘할까? 막둥이 다 준비되어 있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봐, 이모들은 아무도 몰라 지금. 저게 뭐냐고 물어보잖아. 아이 참. 아니, 다 이제 초등학교도 안 다니니까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아파트 값은 아마 얘가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참. 동의하십니까?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공통점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두고 있거나. 중딩이나 고딩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중딩이나 고딩은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썩 부담스럽지 않나 봐요. 그러면 초등학교인 경우는 초등학생입니까? 그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걸로 해요. 데리고 가는 거 갔다가 그럼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뭐 합니까? 어디 갑니까? 아기가 교실로 가고 나면 이제 뭐 본인 뭔 집으로 갑니까? 커피숍까지 옆에 있는 커피숍. 그럼 거기 가면 엄마들이 다 모인다면서요. 커피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뭔 수다를 떱니까? 국가 경제를 고민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아기 끝날 때 데리고 온다면 이런 것들이 아주 가격에 지배적이라는 거죠. 얘네들을 통칭해서 뭐라 부른다고요? 이렇게. 저런 것들 가치 형성 요인.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이 아파트가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고 전제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아파트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위치가 좋네? 입지가 좋네? 이런 말 하죠. 입지에서는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평가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댁에서는 엄마죠, 아내죠, 학원에서는 수강생이죠. 똑같은 사실을 놓고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입지론에서는 입지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감정평가라는 파트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은 이 가치 형성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들의 차에 보면 늘 사진기가 있습니다. 사진 기사처럼 맨날 다니면서 이게 찍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그런 걸 다 첨부해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의합니까? 이러한 조건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그죠? 용어 하나요. 가치 형성률,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초품화가 뭔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20, 30대 분들과도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동안은 도통 20대들 소통을 안 했습니까? 안 놀아주던가요? 술을 쌓아야지. 술 좋아하신다면서. 얘는 그냥 한번 그림만 구경하세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합시다.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만드는데. 1년 전이었다면 그래도 1시간 동안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래도 빨리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노는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칠판에 쓰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 써요. 이렇게. 칠판에 하나씩 쓰는 걸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안 봐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늘 칠판에 쓰던 형태들이니까 그걸 그대로, 그게 구현되도록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훨씬 좋아요. 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목 먼저 보세요. 제목. 저 단어 사이사이에 가치 형성 요인을 대입하세요. 그럼 의미가 쉬워져요. 지역 분석, 지역의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개별 분석, 개별적인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대상부동산은 서초구에 있는데 비슷한 조건의 사례는 강동구에 있답니다. 지역이 같다 다르다.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해야죠.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대상부동산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자, 박동희, 아버님 뭐 하시죠? 수독.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수독. 자, 방금 제가 막둥이한테 물어본 걸 생각해 봐요. 막둥이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질문했습니까? 막둥이를 애워싸는 환경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환경. 그게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은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들을 따지는 거예요. 자, 막둥이,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요. O형? 몸무게는? 자, 이번에는 뭘 물었는지 봐요. 막둥이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개별 분석이에요. 어미 파악하시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아니고 환경을.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그게 뭔지 안 봐봐요. 개별 분석은. 층간소음, 주차장 면적, 그리고 엘리베이터 상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 그게 개별 분석이고. 반면에 지역 분석 구체화시켜 보세요. 지하철과의 거리, 학군, 시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 자,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자,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죠?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은 이런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인 거죠. 지금은 기억할 필요 없고. 자, 개별 분석 가보겠습니다. 이게 개별 분석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개별 분석은 철저하게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체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1분간 휴전합시다. 몸 푸시죠. 한 과목에 몸 푸세요. 계속. 한 과목의 범위도 넓고, 그리고 매번 만나는 과목마다 동일한 용어들을 쓰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절대 치매가 올 수 없습니다. 허벌나게 많은 것을 지금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날 몽땅 다 외울 거야라고 덤비면 자연스럽게 지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쭉 가면 4개월 가고 6개월 정도 흘러가면 용어들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안 생길 거예요. 자연스럽게 특별한 노력이 없더라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결석은 하지 말아야죠. 두 번째, 동영상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프에서 강의한 시간과 동영상 보는 시간은 어때? 똑같죠? 물론 그런 배속에 의해서 속도를 빨리 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쨌든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 스타트를 하는 관계니까 한번 쭉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만. 그러니까 수업이 딱 끝나고 나면 뭘 보는 겁니까? 책을 봐야죠. 거기서 궁금한 것만 가지고 인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으면 된다 그랬고, 우리는 지금 기본서 가지고 진행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만 기본서를 가지고 할 거예요. 3월 달부터는 요약지라고 뭐 흔히 표현하는데, 개론은 요약지가 아니라 숲보기라는 책입니다. 개론은 숲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부터 이제 했던 책인데, 사도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칼라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안에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들이 오늘 봤던 이런 그림들이 아니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숲을 볼 수 있는 그림들인데, 이제 내년용으로,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시험용으로 만들 숲보기에는 여기 있는 그림들을 최대한 다 넣을 겁니다. 지금은 그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 최대한 다 넣어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용어 한번 보는 겁니다. 경기 추세선이다 그랬고, 정점. 이렇게. 근데 이제 신문이다, 뉴스를 보다 보면 그런 단어를 언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꼭대기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뭐죠? 정점. 정점을 꼭대기를 말씀합니다. 저점은 보통 바닥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거고요. 한 정점에서부터 다음 정점까지 거리 눈으로 보세요. 원 사이클입니다. 한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로 가면 이게 완전 한 바퀴 돈 거죠. 그죠? 그걸 원 사이클 이렇게 말한다. 주기라고 말해요. 저점 찾으세요. 정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불러요. 자, 저 단어 좀 기억합시다. 주기와 진폭.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갈 텐데, 자, 여기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량적 접근을 하지 말아주세요. 논리적 접근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정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접근하세요. 자, 빨간색 그림 구경하세요. 정점, 저점 구경하세요. 주기와 진폭. 구경했습니까? 오케이. 검정색 구경하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나는 빨간색 사이클이 마음에 든다. 나는 검정색 사이클이 마음에 든다. 결정하세요. 3, 2, 1, 땡. 결정했습니까? 오케이. 무슨 색? 검정색. 뭘 그러니까 논리적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감성에 맡기라니까요. 감성에. 검정색? 빨간색? 빨간색? 검정색? 자,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빨간색을 보세요. 저점에서 샀습니다. 정점에 팔았습니다. 차익은. 그렇죠.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정색을 봐요. 그렇죠? 경기 흐름을 잘 타면 대박이죠. 물론 경기 흐름 잘못하면 쪽박이에요. 자, 그래서 검정색을 선택하신 분요. 검정색을 선택하신 분들은 앞으로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는 심리 테스트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몰랐던 본인들의 속성은 그 피 속에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내재 있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이렇게 말하세요. 단 경제학적 기준으로, 이걸 사회학적 기준으로 가면 아주 바람직하죠. 자, 빨간색이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빨간색이라고 전제해 보세요. 다주택 보유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가격 안정되겠죠. 빈부격차 해소되는 데 기여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데,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론은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만일 정말로 심리적으로 이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면 조금 충돌될 면도, 아니 중개업이 사기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중개업은 투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투자적 마인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면 때로는 좀 충돌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경계변동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빨간색을 선호했던 분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뀌었나요? 바꿔요. 감성이 안 되면 이성으로라도 바꾸면 되죠, 뭘. 네. 철저하게 경제는 이성이 감성을 지배해야 됩니다. 경제는 감성으로 가면 안 돼요. 이성으로 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감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으로 누르면 돼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교과서 7페이지 정도의 볼륨을 한 그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해요. 자, 제목 뭐라고요? 처음 접하시는 용어인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해요. 효율적 시장이죠. 우리가 조국 사태 후에 아까 교육 문제가 또 나왔는데 교육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교육 문제 또는 군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막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부가 교육을 세습시키고 교육이 또다시 부를 세습시킨다 그러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이 부를 세습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부를 세습시킵니다. 정보가 부를 세습시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도의 이 세상은 정보가 부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업자가 수익을 많이 얻을까요? 아니면 그 TV를 보면 무슨 방 막 광고 나오죠. 그거 운영하시는 분이 수익이 더 많을까요? 근데 그 무슨 방을 운영하시는 그분은 뭘 가지고 있죠? 플랫폼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팔려는 자는 그 플랫폼 속에 정보를 집어넣고 살려는 자는 와서 이 정보를 보고 사고요. 거래하는 거죠. 오로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 한 가지밖에. 그렇지 않나요? 예. 우리 메가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촬영해서 동영상을 판매하죠. 뭘 가지고 있죠? 선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각각 개인 사업자인데 뭘 가지고 있죠? 플랫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강의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이 강의를 보는 거죠. 정보를 제공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가 부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나올 때 부산이나 광주 가서 아파트를 안 샀습니까? 응? 왜 안 샀습니까? 그래요. 정보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 우리가 말하는 강남 사모님이라는 것은 강남에 꼭 있다는 게 아니라 평창동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자 이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론은 정보예요. 어떻게 정보를 습득했을까요? 아침에 조찬 세미나를 가면 그 호텔 조찬 세미나를 가면 들어가는데 일단 1,000만 원입니다. 1인당 1,000만 원 내고 들어가고 그럼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부산 내려가서 아파트 살래요 라고 한다면 그 강의한 선생한테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000만 원 입금시키면 가능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는 것을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니 그 결론은 돈 가지고 정보를 산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들도 국민 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가 커피숍에 앉아 있으세요. 그래서 검정색 세단이 여러 대 같이 움직이면 빨리 따라가세요. 그들이 투자하네 똑같이 투자하면 돼요. 그들의 장점은 뭘까요? 거기는 전계, 재계, 학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각 알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 많이 공유하게 되면 아주 우수한 고급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정보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흔히 가끔씩 이렇게 접할 때 사회이사 그러죠.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출근도 안 하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내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내부 정보. 기업의 내부 정보를 봐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도 않은 정보인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정보를 볼 수 없는 우리와 내부 정보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붙어서 누가 이길까요? 그들이 이기죠. 응? 왜 구청장이 되려고 할까요? 응? 모든 부동산 계획을 누구보다 먼저 하니까요. 어? 자, 투자적 입장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청장 만나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급 정보를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고급 정보가 아니라 전 세계 고급 정보를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가 부를 세습하고,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합니까? 그동안 결정을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어디서 접하냐고요. 그렇죠.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정보.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정보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쓰레기라고. 그건 정보가 아닙니다. 왜 정보가 아닐까요? 정보는 나 혼자 알아야 정보입니다. 너는 모르고 나는 알고, 이게 정보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면 그건 쓰레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은 그 쓰레기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고요. 가진 자들은 그들이 모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건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스타트하는 지점이 서로 다른데요. 자, 지금까지 주식에 투자했던, 부동산에 투자했던, 어디에 투자했던, 사이클 중에 언제 투자했었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시점에 투자했습니까? 응?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샀던, 뭐 주식에 투자했던, 저쯤에 샀습니까? 아니면 하향할 때 샀습니까? 회복할 때 샀습니까? 언제 샀습니까? 그럼 질문 바꿔드릴게요. 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뉴스 시간에 뭐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지금 무리해서라도 대출받아서 집을 안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그냥 집을 샀다, 이렇게.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언제 샀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때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던가요? 하우스푸어가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투자의 절대 명제에 하나는 있습니다. 투자의 절대 명제. 내리면 산다, 판다. 내리면 산다. 오르면 반드시 지키세요. 절대적 명제고 법칙이에요. 제발 좀 내리면 팔지 마세요. 응? 내리면 사세요. 오르면 팔고.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죠. 지금 집을 안 사면 못 살, 얼마나 바보 같은 의사결정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산 거 아닌가요? 근데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주 비싸게 샀다는 얘기인데, 대출을 많이 끼고 샀다는 얘기인데, 그럼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빨리 팔아서라도 대출을 갚아야 그나마 어디 이사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싸게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우스푸어라는 문제가 아주 우리 사회에 이슈화됐던 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어떤 정책 내놓던가요? 당신 집 정부가 사줄 테니 당신은 임대료 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정말 불편하더라도, 하루하루 잠이 안 오더라도 참고 견뎠더라면 6개월 만에 회복, 1년 만에 가격 다 뛰었습니다. 그 시기에 불안해서 정부에 그렇게 넘겼던 사람들은 재산 끝장이었습니다. 이미 떨어진 가격에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비싸게 사주는 게 아닌데.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0년도 넘었죠.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뜨거웠던 게 펀드 반토막이었습니다. 경험 있으십니까? 그럼 결혼할 그 시기였겠네요. 그때 펀드가 반토막 났다는 거. 자, 그러면 그 시기에 고통스럽지만 견딘 사람들은 1년도 채 안 걸려 몽땅 다 해결됐습니다. 주가는 다 올랐으니까. 그때 손절매하고 팔았던 사람들은 쫄딱 망했습니다. 누가 팔았을까요? 서민들이요. 자, 근데 그때 현대 주가가 막 떨어질 때 현대 가족들은 기분 어땠을까요? 굿이죠. 왜? 사들이면 되니까. 가진 자는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없는 분들은 오르면 C 사고 내리면 C 팔고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꼭 지키세요. 대신에 그러려면 멘탈은 강해야죠.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까 봐 이런 거죠. 생각하세요. 항상 내리면 오릅니다. 오르면 또 그 언젠가는 내립니다. 경기는 언제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질 때 사야 될 시기고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되는 시기고, 그런데 조금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버린다면 그 갭이 좀 더 줄겠죠. 가령 올라갈 때 왜 못 팔죠? 그러니까 더 오를까 봐 그 욕심을 조금만 죽이자고요. 그럼 적정한 시점 내가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내릴 때 왜 못 살까요? 더 내려갈 텐데 그 욕심을 좀 죽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반등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왜 못 살까요? 매도자는 무조건 매물을 다 거둬들입니다. 아예 스톱입니다. 거래 스톱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단기 급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야 되느냐? 떨어지고 있을 때 사야지. 이제 찍으면 못 삽니다. 반등하는 그 순간부터 거래는 올 스톱입니다. 아예 못 삽니다. 제가 소설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력.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하고, 근데 그게 말은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0억 주고 샀는데 이게 9억이고 8억이고 또 막 들리는 얘기가 6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떨어질 때는 파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면 팔고 어떤 것이나 다 그 법칙은 꼭 항상 경기 사이클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투자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정보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입지 한번 해봅시다. 입지. 입지가 뭡니까? 입지. 위치. 그럼 입지론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겠죠. 상가는 이런 조건을 갖춘 곳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공장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시험에 내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은 누가 했습니까?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 틀린 거 찾으세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라고. 제일 중요한 게 상업입지. 수천 명의 학자가 주장했지만 시험에서는 5개 범위를 안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 사람만 구경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항상 학자와 학설은 같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 앞에 거는 사람 이름 같다, 그죠? 뒤에는 학설의 이름이고요. 중심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 그러면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상점 또는 확대해서 가면 시장. 그런데 저 중심지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라고 번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번역이 꽤 매끄럽게 번역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중심지라는 단어가 개론에서 보이면 상점을 말하는 거. 입지론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중심구를 말 그대로 센터를 말하고 번화가를 말하고, 여기서는 상점 또는 시장. 자, 봅시다. 소비자가 라면을 지금 하나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상황 설정하세요. 여러분들이 라면 한 봉지를 살 거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사시겠습니까? 10분 거리 이동해서 슈퍼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백화점까지라도 가시겠습니까? 슈퍼? 그럼 그걸 정의해 봅시다. 라면을 사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 거리입니까? 최소 거리입니까? 다시. 자, 최소라면 나는 더 멀리도 갈 의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대. 정의를 보세요. 자, 저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인데, 문제는 저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림을 기억해요. 그것이 훨씬 이해도 편하고 오래 갈 거예요. 명품 가방을 살 때는 나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멀리까지 갈 용의가 있는데, 라면을 사는 경우라면 나는 최대 10분 거리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런 거. 자, 그렇다면 그 10분 안 벗어나겠죠.
오케이. 그럼 수요자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요 범위를 딱 벗어나면 아무도 안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저게 시험 문제라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란 이렇게.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정확하게 저렇게 기억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저렇게 기억해 답은 찾으니까. 라면을 사기 위해서 이동하고자 하는 최대거리. 됐습니까? 나중에 3월 달에는 이제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키워드 최대. 재화의 도달거리 최대. 자, 이번에는 슈퍼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상점들 입장에서. 우리 상점들이 현상 유지를 하려면 우리 상점에 몇 사람이 찾아와야 현상 유지가 가능할까? 정의부터 한번 보세요. 상점의 기능이 유지된다. 현상 유지. 상점이 현상 유지가 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고객 수. 그래서 편의상 슈퍼는 50명, 백화점 200명이라고 전제할게요. 근데 최소 요구치라 그랬죠.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아니고 200명이 살고 있는 공간적인 범위. 이걸 뭐라 한다고요? 최소 요구치.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의 개념을 한번 다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백화점이 현상 유지를 가능케 하려면 이 두 컬러 중에서 어떤 컬러가 최소 요구치고 재화의 도달 범위인지를 결정해 주세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빨간색이 자, 다시 자, 요게 여러분들이 내년에 할 중개 사무실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상 유지를 하려면 파란색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만 준다면 나는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마저도 오겠대요. 그러면 수익은 발생하죠. 그래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어떤 게 최소 요구치? 파란색. 파란색이 최소 요구치. 빨간색이 재화의 도달. 이래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크리스탈러를 찾아가서 중개 사무실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느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당신 중개 사무실이 현상 유지가 되려면 어느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되느냐? 그렇다면 그 바운더리를 벗어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당신 사무실에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사무실을 오픈하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글자 수. 오케이, 됐습니다. 3월 달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자,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